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해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이국적인 바닷가 마을. 저는 그곳에서 홀로 생활하는 올해 74 되는 할머니입니다. 소위 말하는 독거노인인 셈이죠. 제가 남해에 산다고 하면 그곳이 고향인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곳은 저에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향이에요. 오다 가다 어쩌다 한 번쯤 발길에 닿아본 적도 없는 생판 낯선 곳이죠.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 한때는 남해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손에 꼽히는 여행지로 부상하기도 했네요. 독일 마을, 다랭이 마을, 휴양림, 양떼목장, 전망대, 보리암 등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볼거리 명소는 물론 맛집도 많아서 남해에 오시면 누구나 만족하실 겁니다.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타 한때는 거주민보다 여행객이 더 많았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유명세 거품도 다 빠지고 적적하게 홀로 늙어가는 할마시들이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 내려올 땐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찾아오는 여행객들의 마음이 아닌 아무도 날 모르고 나 역시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곳을 골라서 찾아온 거랍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상처받은 마음을 흐르는 바닷물에 설렁설렁 씻어내고 싶었네요.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 없는 바닷가 마을이 어디 한두 군데일까마는 어쩌다 콕 집어서 남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다 운명이다 싶네요. 저는 바다라고는 구경조차 못한 사면이 높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깡촌에서 자라 옆 동네 총각한테 시집가 아들, 딸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농부였는데 가진 땅이 없어서 동네 땅부자로 소문난 이장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일종의 소작농이었던 거죠. 남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동트면 논부터 나가서 살피던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1년 365일 농사일밖에 모르는 천상 농부였습니다. 그렇게 죽을 뚱살뚱 모르고 농사 지어봐야 수확철에 지주 좋은 일만 시키지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것도 얼마 없는데도 한평생 정직하게 땅을 일구고 제 몫의 적은 소출로 가족들 먹여 살리는 책임감 있는 가정이기도 했네요.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큰 욕심 부릴 줄 모르던 남편은 타고난 기질이 건강했고 기골이 장대해 보는 사람마다 남편이 무병장수할 거라고들 했습니다. 헌데 살아보니까 사람 명을 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는 것 같네요. 멀쩡히 잘 지내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대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시골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 서울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그러자니 애들을 어디다 맡기며 서울에 간들 빈손으로 무슨 치료를 받을 것인지 길이 안 보이더군요. 남편은 어떡하든 손을 써보려는 저한테 부질없는 짓 말라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을 무슨 수로 살리냐며 담담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죽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이었죠. 친정엄마도 과부 팔자로 살다가 온갖 고생으로 유복자인 저를 키웠는데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니 저도 과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가 큰애가 5살, 작은애가 2돌 지났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네요. 그렇게 허망히 남편을 보내고 나니 당장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날이 막막하더군요. 여자 몸으로 농사일을 해봐야 얼마나 할 건가 싶어 더는 고향 마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차라리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낫지. 그렇게 저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상경한 후 줄곧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싸구려 여인 속에서 달방을 얻어 지내다가
일자리를 구하고는 월급을 모아 월세방을 얻어 나갔네요. 생선 행상, 재래시장 좌판, 파출부, 건물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고 그러느라 7살 어린 딸을 종일 혼자 집에 두고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일 안 나가면 안 돼?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거 싫어. 오빠 학교 갔다 오잖아. 오빠 늦게 온단 말이야. 상훈이 너 왜 집에 늦게 들어와? 엄마가 학교 마치고 바로바로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자영이 혼자 집에서 얼마나 심심하겠어. 오빠가 돼서 동생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일러도. 애들하고 축구하고 오느라 늦었어. 친구들이 같이 하자는데 그럼 어떡해? 난 뭐 놀지도 못해? 아들놈이 툴툴대더군요. 하긴 아들 역시 이제 초등학생이니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나이겠죠. 아직 엄마 품이 그리울 때인데 먹고 사느라 애들만 두고 일 나가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지만 저도 아이들도 참아야지 다른 수가 없었던 때였으니까요. 내 새끼들 조금만 참자.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러면 그땐 엄마 일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너희들하고 놀아줄게. 그때까지만 상훈이가 동생 좀 챙겨줘. 오빠잖아. 엄마가 부탁할게. 응? 아들. 나 한글은 뗐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갈 거야. 그런 소리 말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왜 안 한대?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만 나와서 어디다 써먹어? 2번 다시 그런 소리 말어. 써먹을 데가 왜 없어. 난 중학교 대신 공장에 갈 거야. 그래서 돈 벌 거야. 나도 학교 안 다닐래. 오빠 따라 공장에 갈래. 돈 벌 거야. 근데 이것들이 쌍으로 뭐라는 거야? 애미 허파 뒤집으려고 작정했나? 왜 학교를 안 댕겨? 이 다음에 사람 대접 못 받고 싶어? 개돼지 취급받고 싶냐고. 많이 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사는지 네 엄마를 보고도 몰라? 너희 아빠는 또 어땠는데? 맨날 월세방에서 주인 할머니 눈치 보고 사는 거 싫단 말이야. 거지같이 사는 거 지겨워 이젠. 나도 지겨워. 딸아이야 아직 어리니 지 오빠가 하는 대로 따라한다지만 아들놈이 저런 식으로 대놓고 엇나가는 건 속상한 일이더군요. 하지만 걱정과 염려도 순간 측은함이 더 컸습니다. 모든 게 부모 못 만난 죄다 싶더군요. 처음부터 어린애 둘이라니까 월세방을 안 주려고 했던 주인 할머니의 깐깐한 성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사정사정해서 방을 얻었지만 늘 도끼 눈을 뜨고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하고 제가 일 나간 후 애들만 남았을 때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들이 집에 붙어있기 싫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러지 말어. 엄마가 누굴 믿고 사는데. 상훈이 넌 우리 집 대들보잖아. 엄마한텐 네가 전부인데 네가 그러면 돼?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오빠만 따라하는데 네가 잘해야지. 그래야 동생도 잘하지. 저는 어르고 달래서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학교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말고 달려갔습니다. 공장 주임님이 사무실 전화를 바꿔주며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다길래 옷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저는 때 묻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달려갔네요. 학교 상담실에는 풀 죽은 아들과 같은 반 아이의 엄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모여있더군요. 저는 정신없이 상담실에 뛰어들어가 연신 모두에게 죄인처럼 깊게 목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훈이 엄마인데 우리 상훈이가 뭘 어쨌다고요? 상훈이가 같은 반 친구 돈을 가져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도둑질을 해요? 우리 애 그런 애 아닙니다. 사실 어머님, 상훈이 도벽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전과가 있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내 새끼가 도둑질이라니. 고개를 떨구고 기죽어 있는 아들놈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군요. 지난번에도 같은 반 학생 육성회비를 손대서 반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전에도 모아둔 학급비가 없어져서 또 그랬고. 그게 우리 상훈이 짓이라고 누가 그래요? 아빠도 없고 가난한 집 애라고 괜시리 지레 짐작으로 그러는 거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실은 증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머님 부르려다가 상훈이가 못하게 해서 대신 얼마든지 자기를 혼내라고 어머님만큼은 모르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 선에서 벌 좀 주고 반성문 쓰게 해서 마무리했거든요. 증인이 있다는 데는 더 부인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피해 학생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 학생. 상훈이 대신 사과할게. 얼마나 돼? 잃어버린 돈. 아줌마가 대신 갚아줄게. 마음 같아선 당장 갚아주고 싶은데 지금 가진 게 없어.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받아서 그 돈으로 주면 안 될까? 공장에서 일하거든 아줌마가. 이번 달 말일에 월급날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아 몰라요. 짜증나. 선생님이 잘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 이제 2번 다시 그런 짓 안 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잘 가르칠게요. 네? 그런데 어머님, 이번엔 제 선에서도 어떻게 안 되네요. 피해 학생 어머님께서 워낙에 강경하셔서 경찰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이 옆에 잘 차려입은 애엄마한테 사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대신 빌게요. 사모님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뭐든 할게요, 사모님.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사모님 마음이 풀리실까요?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엄마 미쳤어? 뭘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죽으라 그럼 죽을 거야? 상훈이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른들 일에 나서지 마. 사모님, 제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니까 절 벌해주세요. 대신 우리 아들만큼은 뭐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잘 타이를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학부모한테 사정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일은 그 정도 선에서 무마됐네요. 아들은 조퇴시키고 함께 집으로 오는 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더군요. 너 대체 왜 그러니? 어? 왜 그렇게 엇나가? 다른 집 애들보다 더 착하고 반듯하게 커도 여차하다 애비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듣기 십상인데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게 진작 용돈 좀 주지. 다른 애들은 다 받는데 난 용돈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잖아. 엄마가 언제 나한테 돈 준 적 있어? 쓸 땐 많고 돈은 없고 훔쳐서라도 써야지. 그럼 어쩌라고.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해. 엄마가 밥을 굶기디? 월세금을 안 주디? 맨날 꽁보리밥에 김치 쪼가리 지긋지긋해.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에서 두더지도 아니고. 엄마가 니들한테 잘 못하는 거 알아.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살게 하고 싶지만 엄마 능력으로는 안 돼. 그게 엄마도 너무 속상해. 우리 상훈이가 엄마 좀 봐주면 안 될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언제고 복 받는 거야. 또 그 소리. 나중에 복 받으면 뭐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참고 공부하면 웃을 날 온다고. 맨날 참아라 참아라. 참는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엄만 자존심도 없어? 무릎 꿇고 비는 꼴 보기 좋더라. 그럼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래? 그러다 여차하면 소년원 가. 뭘 알기나 해? 그깟 소년원이 별거야? 별 좀 달면 어때서? 저는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때마침 마을 저수지 앞에 이르렀을 때라 저는 아들에게 충격 요법을 써보기로 했네요. 이렇게라도 해서 아들의 도벽을 고칠 수만 있다면 했으니까요.
같이 빠져 죽자. 널 잘못 가르친 나도 살 자격 없고 너도 그 나이에 벌써 도둑질이나 하는 거 더 살아봐야 답도 없어. 같이 죽어. 내가 왜 죽어? 죽고 싶으면 엄마나 죽어. 나 이제 가난하게 안 살 거야. 돈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나 무시하고 엄마 무릎 꿇린 사람들 짓밟아 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붙잡는 제 손을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출한 불량학생을 내 자식처럼 찾아줄 경찰은 없더군요. 그땐 하루하루 집 나간 자식놈 걱정으로 피가 마르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었죠.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 채 무슨 정신으로 그 세월을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네요. 건사해야 할 어린 딸아이가 없었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미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집 나간 자식 무사 무탈을 빌며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빌고 끼니 때 되면 어디서든 밥 굶지 말라고 아들 몫으로 밥 한 공기 떠놓는 것밖에 없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년 만인가요? 아들이 불쑥 찾아왔더군요. 언제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도 이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녀분이 집을 싸게 팔길래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은행 대출까지 끼고 그 낡은 구옥의 단층을 사버렸네요. 그래봤자 다른 사람 전셋값 정도지만요. 다른 사람 눈엔 오늘 허물어져도 이상할 거 없는 낡은 구옥이지만 우리 가족한텐 세상에 둘도 없는 보금자리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어미의 품이고 안식처였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그대로 맞은 장성한 아들은 고단한 객지 생활을 접고 그렇게 어미 품에 돌아왔네요. 며느리라며 여자 하나를 달고 말이죠. 솔직히 며느리감으로 한눈에도 안 찼지만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놈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얼싸안고 울고불고 20년 세월의 소회를 뜨겁게 풀어낸 건 저뿐이고 아들놈은 덤덤했고 마치 어제 집을 나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별 감정이 없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착실히 돈 벌어 모을 생각 않고 한탕 크게 해먹을 생각뿐인 아들놈은 눈먼 돈을 쫓아 아침 저녁 없이 나돌아다녔고 며느리란 아이는 종일 빈둥거렸네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넌 하루 종일 껌 씹으면 턱도 안 아프니? 아니요. 어머니도 하나 드릴까요? 풍선껌인데. 됐다. 그렇게 누워서 미용 잡지만 보면 허리 안 베겨? 아니요. 어머니도 보세요 그럼. 자꾸 저 감시하지 마시고. 전 어머니가 뭐라든 태클 안 거는데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걸 극혐하거든요. 넌 우리 상훈이 만나기 전에 뭘 했니? 직업은 뭐였어?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하기는 시애미가 돼서 궁금하지 며느리가 뭐라던 사람인지. 어머니 듣기 좋은 걸로 할까요? 아님 솔직하게 할까요? 솔직히 대답해주면 좋지. 다방에서 일했어요. 다방? 그럼 다방 내지였단 거니? 왜요? 그럼 안 돼요? 어머니 설마 직업에 귀천 따지는 거 아니죠?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어머님, 상훈 씨요. 어머님 아들 저보다 더 막장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뭘 하다 만났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말난 김에 상훈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드릴까? 먼저 청심환 하나 까드시고 듣는 게 좋을 텐데.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거든. 그 사람 인생 스토리가. 됐다. 그만하자.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네 시아버지 기일인데 어쩔 거니? 설마 죽고 없는 사람한테 생일상 차리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제사상 안 차릴 거야 그럼? 어머머? 요즘 그런 걸 누가 차려요? 너무 구식이시다. 달나라로 소풍 가는 시절에
웬 제사? 막말로 죽은 사람이 뭔 대수예요? 산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넌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너희 어머니가 제사상 차리는 것도 안 가르쳐 주셨니? 어머니, 지금 패드립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씹은 거 맞죠? 와, 이건 선 넘은 거지. 원수라도 패드립은 하는 거 아닌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니까 그러지. 됐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뭘 하라고? 사과요. 사과 몰라요? I'm sorry 말이에요. 관두자. 말 꺼낸 내가 잘못이지. 그렇게 대충 뭉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과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쿨한 거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됐니? 며느리한테 시애비 제사상 차리라고 해서 미안하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이니 집에 같이 있는 것도 고역이더군요. 저는 서울 아들네 집과 인천 딸네 집을 오가며 생활했는데 두 집 다 사는 게 넉넉지 못해서 그런지 어딜 가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늙은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고 전기를 써야 얼마나 쓰고 수돗물을 써야 또 얼마를 쓴다고 자식놈들이 눈치를 주네요. 눈치 볼 일도 아닌데 눈치가 보이고 괜히 애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죠. 한 부모가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이 한 부모 못 모신다더니 아들, 딸 골고루 낳아서 좋아했던 게 무색해지더군요. 자식 새끼들 안 굶기려고 도둑질하고 옷만 안 팔았지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발길 닿는 곳마다 이고지고 생선 행상에 재래시장에 좌판 깔고 안 팔아본 게 없었는데 그뿐인가 생산직 3교대 근무에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그렇게 몸뚱이가 부서져라 이래서 키워놨더니 이 꼴을 보자고 그랬나 싶네요. 젊어서 몸이 미쳐낼 때 안 아끼고 혹사해서 그런지 이젠 온몸 마디마디 쑤시고 결리고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저는 아들네에서 두어 달 지내다가 딸네로 가서 두어 달 살고 오고 다시 아들네에서 생활하다 다시 딸네로 가는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실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박서방, 또 직장 때려쳤다며?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한 곳에 진득하니 못 붙어 있다니? 낸들 알아. 속상해 죽겠어. 여기저기 돈 들어갈 구멍은 많은데 당장 어쩌나 몰라. 어디 적게 받는 데라도 들어가라고 해. 지금 월급 따질 때가 아니잖아. 어디 갔어? 일자리 구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핑계지 뭐. 또 술이나 퍼마시고 들어오겠지. 오나 가나 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희 올케가 하도 사람 심상하게 해서 왔더니 여기 와도 좋은 걸 못 보고. 하여간 올케는 그게 문제야. 왜 그렇게 사람 비위를 못 맞출까? 서비스업 종사했으면 그런 쪽으로 프로 아닌가? 근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눈에 왜 멍이 들었어? 넘어졌어. 넘어진 게 아닌데 뭘. 사실대로 말해. 왜 그런 거야? 넘어졌다면 그런 줄 알아요 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런데? 설마 박서방 또 손찌검 하냐? 그치? 또 때리는 거지 그놈이? 아냐, 이제 안 때린다니까? 그 버릇 고쳤어. 고치기는. 그 위는 대체 왜 그런다니? 어디 때릴 사람이 없어서 치마누랄 때려. 다 술 때문에 그런 거야. 술만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야. 술이 웬수지. 넌 대체 그런 위인하고 왜 사니? 엄만, 박서방이나 되니까 나랑 살지. 어떤 놈이 나 같은 거랑 살아주냐? 내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돈이 문제지 뭐. 돈만 많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사는 게 힘드니까 가끔 손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실직한 사위 보는 것도 마음 불편하고 어디 들어가 살 곳만 있으면 자식들 신세 안 지고 속 편하게 혼자 살고 싶더군요. 그렇게 딸네 집에서 한 달을 지내다가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들놈이 대뜸 애미 안부가 아닌 다른 용건부터 묻네요. 엄마, 돈 좀 있어? 내가 돈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있음 좀 내놔봐요. 없다니까 그래. 네가 날 용돈 한 번을 준 적 있냐? 그거야 뿌린 대로 거두르는 거지. 어릴 때 엄마 나 용돈 한 번 준 적 있어? 그래, 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아 정말 없어요. 다른 집 노인네들은 숨겨둔 쌈짓돈도 많다구만. 어째 엄마는 왜 그렇게 개털이요? 미안하다 개털이라서. 다른 집 할마씨처럼 꼽을 쳐둔 돈이 없어나서.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런데 정말 없어요? 10만 원 있는 거 자영이 털어주고 왔어. 엄마는 왜 그런데? 그 기집애는 출가 외인인데 왜 매번 걔한테 털어주냐고. 뭐가 매번이야? 뭘 얼마나 줬다고? 줄 돈이나 있고? 그래도 한 달을 살았는데 그거라도 쥐어주고 와야지. 그럼 그냥 와? 방세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집은? 우리 집에서 살 땐 왜 방세 안 냈는데? 와, 우리 엄마 지금 자식 차별하는 거야? 그건 어머님이 잘못하셨네. 기가 차더군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지금 얹혀 사는 게 누군데 말이죠. 엄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집 노인들은 알아서 돈벌이들 잘만 합디다. 엄마처럼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돈벌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 젊을 때 공사장에서 벽돌져 나르느라 남자들도 하기 힘든 걸 하느라 허리 다쳐서 못하는 거잖아. 암튼 엄만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힘든 일이 안 되면 부업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건 이 말이 맞아요. 사람이 정신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는 넌 왜 돈벌이 안 하고 집에서 노냐? 어머머? 어머니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저야 애들 건사하죠. 우리 애들 밥해 먹이고 학교 보내고. 어머니처럼 그냥 노는 건 아니죠. 암튼 이 집구석은 그게 문제야. 이분 많은데 돈벌이 하는 놈은 나 하나인 거. 차라리 애밀 팔아먹어라. 애미 팔아서 그렇게 좋아하는 돈 벌어. 뭔 말을 그렇게 한대? 늙어 빠진 사람을 어디다 팔아먹어? 살 사람이나 있고? 엄마, 우리 민정이 민수 걔들 얼마나 불편하게 지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마루에서 자잖아. 이 새끼들 불편할까봐 편하게 자라고. 마루에 나와 자는 것도 눈에 가시냐? 그럼 어디 마당으로 나가주랴? 아니, 차라리 길바닥에 나 앉을까? 엄만 꼭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 사람 기분 더럽게. 누가 길바닥에 나가래요? 맨날 나만 나쁜 놈 만들지. 이놈의 집구석. 아들놈이 제 분을 못 이겨 마당에 놓인 세숫대야를 걷어차며 대문을 나서더군요. 또 오늘도 술 한잔 할 이유가 생겼겠죠. 짐덩어리 같은 노인네 안주 삼아 물고 뜯고 소주잔을 비우겠네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가 아니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살 텐데 천륜이 뭔지. 그러게 어머님은 왜 애먼 아들을 불효자를 만들어요? 여보, 민수 아빠 같이 가. 우리 사거리 껍데기집에서 쇠주 한잔 할까? 기분 풀어 자기야.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싶더군요. 돈. 그저 눈만 뜨면 돈 얘기뿐인 자식놈들. 원망스럽고 밉다가도 한편으론 얼마나 돈에 찌들어 살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궁핍하게 살다 보면 누구라도 저러지 이해가 됐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하고 속상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아들놈이 일자리 하나 물어왔다며 저한테 권하더군요. 특별히 힘쓰는 일도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네 혼자 사는 집에 가서 청소나 좀 하고 가끔 세탁기나 돌리고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면 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런 일자리 없다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하라고 하도 등을 떠미는 바람에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하러 갔습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본 집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집이더군요. 텔레비전 드라마 속 회장님 집으로 나오던 바로 그런 집 말이죠. 잔디 깔린 운동장 같은 정원에 잘 손질된 정원수가 어찌나 멋스럽고 아름다운지 한 폭의 정무라 같았습니다.
제가 홀린 듯 정원을 구경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한마디 하더군요. 뭘 그렇게 넋을 빼고 있노? 그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봤죠. 70대 후반, 많으면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영감님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는데요. 왜 오상훈이라고 우리 아들이 소개해줘서. 영감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군요. 일하려 왔으면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장승처럼 서 있어? 마당이 너무 예뻐서 잠깐 구경하느라 이렇게 잘 가꾼 정원은 처음 보네요. 어쩜 이렇게 잘 가꾸셨어요? 걔가 또 눈이라고 보는 눈은 있네. 저기 저 소나무가 한 그루당 1억짜리야. 1억이요? 무슨 나무값이 그렇게 비싸대요? 놀라기는. 하긴 입성을 보아하니 놀라게도 생겼네. 대체 그런 옷은 어디서 구하는 거야? 한국 전쟁 때도 아니고 옷이 왜 그 모양이야? 왜요? 거슬리세요? 시장에서 사 입은 건데 싸고 질기고 좋아요. 전 편하고 좋은데 많이 거슬리세요? 어차피 일할 땐 앞치마에 머리수건 쓰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어서 가서 일이나 해요. 그날부터 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영감님 집을 청소하고 가끔 청소기도 돌리고 시간에 맞춰 식사를 차려드리고 종종 휠체어를 밀며 같이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정해진 날짜에 와서 꼼꼼히 청소를 해주는 전문 청소업체가 있었고 빨래 역시 정해진 날짜에 담당자가 찾아와서 수거해 가서 깨끗이 세탁해 오니 제가 크게 할 일은 없었네요.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 있는 각종 식재료에 반찬 가게에서 아침마다 대문 앞에 놓고 가는 맛깔난 각종 반찬까지 밥상을 차리는 일도 쉬웠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먼지 정도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로 좀 닦고 영감님 속옷 정도 손빨래하는 게 다였으니까요. 영감님은 휠체어에 앉아있긴 했지만 두 다리를 전혀 못 쓰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를 살짝 절었고 특별히 아픈 곳 없는 강골이었습니다. 다만 성정이 불같아서 하루 종일 잔소리에 호통해 사람 마음 편한 꼴을 못 보는지 들들 볶고 핀잔 주고 허나 저도 이 나이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만큼은 되더군요. 한 번은 시비 걸 게 없으니까 제 입성을 갖고 시비를 걸더군요. 근데 김 여사는 다른 옷 없어? 왜 맨날 그 옷만 입어? 왜 또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으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몇 번 말했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제가 영감님 스타일대로 입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편하면 그만이지. 참. 알면서 일어나. 정말 뭘 모르고 일어나. 뭘요? 내 스타일대로 입고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라고 돈을 주는데. 영감님은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더군요. 오늘 밤은 추울 것 같아. 너무 추워서 잠이나 제대로 들까 몰라. 보일러 틀어드릴까요? 온도 좀 높일까요? 김 여사, 이제 그만 내숭 떨고, 우리 진도나 뺍시다. 영감님은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하더니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저를 덥석 끌어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비명을 내지르며 영감님을 떠다 밀었습니다. 그 바람에 벌러덩 엉덩방아를 찍고는 영감님이 저를 황당한 얼굴로 올려다 보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감님, 이게 무슨 짓이래요? 뭘 그렇게 놀라는 척해? 다 알고 왔으면서. 뭘 알고 와요? 점잖은 분인 줄 알았더니 돈 좀 있다고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집안일 하라고 불러놓고 지금 추행하는 겁니까? 추행이라니. 김 여사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지. 사람이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야. 오리발이라뇨.
그리고 제가 무슨 돈을 받아요? 아직 한 달 월급도 안 주셔놓고. 아이, 뭔 소리야? 돈을 얼마나 땡겨줬는데. 그리고 내가 집안일이나 시키고자 김 여사를 불렀겠나?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그럼 저한테 도우미가 아니라 다른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아이, 아들놈이 말 안 해. 내가 김 여사 왜 불렀는지. 아니요. 그냥 가서 집안일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자식놈이 지 애밀 팔아먹었구만. 영감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러 온 제가 안 됐는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더니 사실대로 얘기해 주더군요. 영감님은 연애 상대가 필요했답니다. 말벗처럼 지내다가 데이트도 하고 그러다가 잠도 같이 자는. 말하자면 도우미 일은 핑계고 본업은 돈 많은 영감님의 잠자리 상대였던 거죠. 아들놈이 그 소리를 안 했구만. 하긴 그걸 어떻게 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걸 알고 절 여기 보냈을 리가 없네요. 뭘 그럴 리가 없어. 그 집 딸도 아는 일인데. 아들놈이 딸년도 데려와서 둘이 합의한 일인데 뭘. 우리 차영이가요? 아니요. 내 딸은 그런 애 아닙니다. 얼마나 엄마한테 잘하는데. 다 재속고 사는 거야.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런 햇소리를 해대지.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보낸 눈 돌아가면 뭔 짓을 못해. 말 섞어보니까 상종 못할 위인이더만. 김여사 아들놈 말이야. 딸년도 마찬가지고. 김여사 아들놈이 우리 집에 저기 저나무 1억짜리 소나무 심어주러 왔거든. 일당 받고 하는 일 같더라고. 근데 우리 집을 보고는 눈이 돌아가더만. 내 재산에 그렇게 관심 있는 놈은 내 자식 놈들 빼고 처음 봤어. 그러더니 먼저 그러대. 자기가 괜찮은 할머니 소개시켜 줄 테니 애인 삼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이 나이에 손만 잡고 지내겠냐고. 잠자리 대표줄 각오하라니까. 어떻게든 써먹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놈이 제 어미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결국 돈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했다고 생각하니 절망스럽더군요. 괘씸하기도 하고 고작 이런 취급이나 받자고 아득바득 자식들 키웠나 싶어 서럽기도 하고 한마디로 인생 헛살았다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 터진 울음은 쉽사리 그쳐지지 않더군요. 엉엉엉 얼마나 울었던지 영감님이 절 달래주더군요. 그날 저는 영감님과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는 서로 살아온 인생사까지 주고받으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소시적에 작은 시멘트 공장을 하던 영감님은 신도시 건설붐으로 돈을 쓸었다고 하네요.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영감님네 시멘트가 안 들어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때 크게 돈을 벌어서 지금은 재료가 소리를 듣게 됐다고요. 밤마다 돈을 세다 다 못 세고 잠들 정도였다나요? 헌데 영감님 자녀들이 그 재산을 노리고 어찌나 아귀 다툼을 해대던지 마나님께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남아 자식들과 절연하고 남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서 돈이 없으면 없어서 자식들과의 불협화음이네요. 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들 집으로 가 자식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영감님은 제가 오갈 데가 없는 걸 아시고는 빈방을 내주셨어요. 있고 싶을 만큼 있으라며 자식놈들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 하시네요. 그렇게 영감님 집에서 겹방살이하며 한 달을 지내는 동안 자식놈들 누구 하나 절 찾지 않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가면 전화 연락을 하고 찾아 나서고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하는 게 순서인데 제 자식놈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런 애들을 저보다 더 괘씸해하는 건 영감님이었습니다.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하나같이 싸가지가 바가지야. 부모 알기를 못같이 알아요.
돈이나 주면 해벌레에서 그제서야 부모 대접을 하지. 남도 이런 남이 없어요. 집안에서 키우는 똥개도 집 나가서 한 달씩 안 들어가면 찾아 나서겠네. 아이 어머니가 들어오고 말곤 이건 뭐 안중에도 없으니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디서 잘못됐나 걱정들도 안 되나. 관두세요. 쟤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나까지 신경을 써요. 어디서든 잘 지내겠거니 하는 거겠죠. 김 여사는 자식놈들 믿지도 않아.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둬. 자식들하고 영 끊고 사는 주제에 이런 말하는 거 좀 그렇지만 아이 그런 놈들은 본때를 배줘야 하는 거야. 무슨 본때를 보여줘요? 이제부터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걔들은 홍군형을 좀 놔야 돼. 그 후 영감님은 아들놈한테 전화해 며느리는 물론 딸아이와 사위까지 다들 데리고 당신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애들을 불러들이는지 짐작도 안 가더군요. 아들이 다들 이끌고 도착하고 한 달 가까이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간 저희 어미는 안중에도 없고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의리 번쩍한 영감님 집에 홀려서 넋이 빠졌더군요. 고급 인테리어에 침을 흘리며 어찌나 감탄을 해대던지 제가 다 민망하고 부끄럽더군요. 자네들은 모친이 집에 안 들어가도 걱정도 안 돼. 아 물론 내 집에서 나랑 같이 지내서 별일은 없었지만 요즘 세상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아. 자식놈들은 제 어미가 낯선 영감과 한 달을 동거했다는 소식에도 크게 놀라지 않더군요. 관심사가 아니었을 테죠. 허나 영감님의 다음 말엔 아이들의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자네들을 불러들인 건 이제부터 내가 자네 모친과 진지하게 교제해 볼 생각이야. 아 그거 얘기하려고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제력이 어떤지는 사는 집 보면 대충 계산 나올 테고 병든 아내랑 사별하고 호래비로 지내다가 아 비슷한 연배 할머니들을 좀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별로더라고. 처음으로 마음에 든 사람이야 자네 어머니가. 사귀다가 여건되면 정식으로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럴 계획인데 아 생각들이 어때?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더군요. 정식으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영감님 호적에 자기들도 올라가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렇다는 대답에 자식놈들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환호를 합디다. 내 평생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입이 찢어져라 좋아하는 꼴은 또 처음 봤죠. 무슨 생각으로 이를 벌리시나 싶었지만 전 영감님이 하는 대로 두고 봤네요. 그렇지만 나도 내 자식들이 먼저고 걔들한테 이 상황을 전하고 허락도 받아야 하는 거니까 아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됐다 할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가서 기다려. 자네들 어머니 잘 모셔. 이제 나한테 귀한 사람이니까. 영감님의 추상 같은 명에 자식들이 일사불란 움직이더군요. 저는 집에 와서 아침에 눈 뜨면 아들 며느리의 깍듯한 무난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삼시세끼 밥상도 어찌나 수라상인지 며느리는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를 만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습니다. 돈 없다고 맨날 돈 타령만 하더니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러는지 걱정이 될 만큼 아들 내외는 저한테 지극정성이었어요. 며느리는 절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하며 비싼 옷에 구두에 가방까지 과할 만큼 사줬고 노인 냄새 난다고 곁에 얼씬도 하지 않던 손자놈과 쌀쌀 맞던 손녀까지 껌딱지가 돼서 제 옆에 들러붙어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밤마다 둘이 서로 제 옆에서 자겠다고 싸우질 않나 할머니 생각나서 사왔다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엔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하더군요. 천국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싶었죠.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으로 가족 여행도 했네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서 호텔에서 숙박하고 뷔페를 먹고 노천탕을 즐기고 그렇게 아들네 식구와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번엔 딸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는 사람이 왜 그래? 엄마가 오빠 엄마만 돼? 내가 모셔갈 거야. 뭔 소리야? 아이, 넌 출가 외인이야. 왜 멀쩡한 아들을 두고 딸네 집에 가? 나도 엄마 자식이야. 엄마 생각하는 걸로 치면 내가 오빠보다 더하네요. 코딱지만한 니네 월세집에 엄마 편히 쉴 방도 없잖아. 매제도 그래. 아이, 자영이가 애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면 자네라도 말려야지. 같이 뭐하는 거야 지금? 무슨 섭한 말씀이세요, 형님. 장모님은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어머어머? 서방님 웃긴다. 친엄마도 쌩까고 산다고 들었는데. 엄마 내가 쭉 모실 거니까 신경 끄고, 자영이 넌 니네 시어머니한테나 잘해. 딸이 엄마 모시겠다는데 오빠가 뭔데 이래? 원래 노인들 나이 들면 아들보다 딸이 편한 거야. 여보 뭐해? 엄마 차에 안 태우고. 그래, 알았어. 가시죠, 장모님. 뭐 하는 거야, 매제? 우리 엄마 건드리기만 해. 여보, 엄마 막아. 그래? 우리 아가씨한테 어머님 양보 못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셔요. 언니,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천하의 효부인 줄 알겠네요. 평소에 좀 잘하지 왜? 허허허, 헛웃음이 나더군요. 누가 보면 이 늙은 할마씨가 요즘 최고 인기 아이돌인 줄 알겠네요. 저는 자식들 싸움 날까 싶어서 공평하게 딸네 집에도 가 있었습니다. 딸네 집에 가서도 여왕 대접을 받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짐덩어리처럼 아들네에서 딸네로, 다시 딸네 집에서 아들 집으로 그렇게 쫓겨 다녔던 신세였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아들네 집에 와서 지내면서 2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이나 지났는데도 영감님한테 연락이 오지 않자 아들 내외가 초조해 하더군요. 더는 못 기다리겠던지 영감님 집에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전 박대당하고 돌아왔네요. 전화를 수십 통해도 영감님과 연결이 안 되자 아들 내외는 물론 딸내 부부도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수십 통 끝에 가까스로 전화가 연결되자 아들이 반색하며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딸의 사위까지 기대 어린 얼굴로 통화에 동참하더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뭘 말인가. 저희 어머님과 결혼식이요. 혼인신고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우리 자식놈들이 하나같이 반대하더라고. 자식놈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늙은이가 힘이 있나? 그냥 없던 일로 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와서 결혼을 못 하시겠다니. 그럼 우린 뭐가 됩니까? 맞아요, 영감님.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쓴 게 얼만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어머님 제주도 여행 오시며 빼기며 굳으며 그거 다 대출받아서 한 건데. 어르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장모님 괜찮은 분이세요. 장모님하고 혼인신고하시면 저희가 친자식처럼 잘하겠습니다. 나 자식들 많아. 자네들까지 필요 없네. 내 호적에 자네들 올리고 나 죽고 나면 그 유산이 돌아갈 텐데 설마 내 돈 노리고 이러는 거 아닐 테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그저 어르신이 너무 좋은 분이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얼마나 봤다고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 괜시리 입에 발린 소리 할 거 없네. 암튼 자네가 2달 동안이나마 자네 모친을 잘 챙겼다니 다행이네. 당연한 거지만 자식이 돼서 부모 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설마 나한테 어머니 모신 비용 청구하는 건 아닐 테지. 그럼 앞으로도 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고 살게. 이만 끝내. 영감님의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고 그 뒤에 아들의 번호가 수신 차단이 되면서 아들은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딸에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사위까지도 그렇더군요. 그 뒤부터 이제껏 맛본 천국의 맛은 쓰디쓴 지옥의 맛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놈들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마치 당첨된 로또를 잃어버린 것처럼 손에 다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것처럼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좀 잘하지 그랬어요. 엄마가 잘했으면 저 영감탱이가 이제 와서 딴말 하겠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러는데. 미치겠네.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해준 게 뭔데? 미안한 줄 알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영감쟁이를 잡았어야지. 하여간 남자 마음 하나를 못 잡아서 내가 웬일인가 했다. 엄마 주제에 무슨 100억대 자산가가 가당키나 해? 에이, 좋다 말았네. 그러게요. 어머님이 돈 많은 노인네 마음 좀 제대로 잡았으면 자식들 인생 한 방에 역전인데, 노인네 마음만 확실하면 자식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장모님이 책임지세요. 저희 장모님하고 지내면서 깨진 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요? 서방님은 그래도 제주도는 안 갔잖아요. 우린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호텔에서 자고. 그거 다 애아빠가 대출받아서 꼬라 박은 거라고요. 다음 달부터 당장 이자 나갈 텐데 원금은 또 어느 세월에 갚어. 속상해 죽겠네. 암튼 어머니가 문제라니까. 우리 집안의 화근이야, 화근.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으로 자식놈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니들 눈엔 내가 뭘로 보이냐? 응? 돈 없고 힘없는 늙은 애미.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넘기는 짐덩어리지? 그러다 돈 많은 노인네랑 잘 될 것 같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입에 혀처럼 군 거 그거 진심 아닌 거 안다. 알지만 그래도 행복하더구나. 나도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내 자식들도 다른 집 자식 못지않게 효자 효녀구나 싶어서. 못 가르치고 물려준 거 없는 못난 놈이라서 할 말도 삼키고 살았어. 니들이 어떤 불효를 저질러도 참고 또 참았어. 애미 된 죄로. 하지만 이젠 안 참을란다. 참지도 않을 거고 니들 애미 노릇도 안 해. 니들 같은 자식 없어도 그만이야. 부모 자식을 천륜이라고 한다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소리라대. 근데 오늘부로 그 하늘 무너졌어. 그러니까 니들하고 난 앞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어디서 살던 누구랑 지내던 알려고 하지 말고 찾지도 말어. 이 돈밖에 모르는 천하의 나쁜 것들, 괘씸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제 니들은 니들 자식한테 나한테 한 거 10배로 받을 거다. 두고 봐. 저는 챙겨둔 옷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울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었지만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는 그 길로 서울역에 가서 막 도착한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 기차는 남해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해로 내려온 저는 정부에서 임대하는 빈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노는 땅을 일궈 텃밭을 만들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했네요. 저처럼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도 많고 비슷한 연배의 할마시들 천지라 전혀 외롭지 않았죠. 한 번은 서울의 영감님이 생각나 전화를 한 적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김 여사, 우리 이번에는 정말로 사귀어 봅시다. 김 여사가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까 외롭고 적적하고 그러네요. 자식놈들한테 화났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할 건 또 뭡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지냅시다. 헌데 전 영감님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여길 떠나기엔 이미 남해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돼버렸거든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놈들을 안 봐야 하는 건지 나중에라도 용서해야 하는지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매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이웃 할마시들과 여기 내 고향 남해에서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옆집 할마시가 부르네요. 마을 회관에서 10원짜리 고스톱판이 벌어졌다는데 가봐야겠어요. 별 볼 일 없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늙어 주책이다 싶어서 안 보내려고 했는데 사연을 보내길 잘했다 싶네요. 채증처럼 얹혔던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남해에 꼭들 놀러 오세요. 오시면 제가 살아가는 얘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물 좋고 공기 좋은 남해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